일병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대며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11월 첫째 주 KBL 롱 임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 잘 보셨죠? 자, 2부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댓글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브랜든 로이님이 신승민 같은 다재다능한 언더사이즈가 잘 되면 농구가 재밌어진다. 드레이먼드 그린처럼 그렇죠. 이렇게 또 달아주셨습니다. 좋죠. 신승민 선수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드레이먼드 승민. 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리고 브랜든 로이도 참 그 추억의 이름이죠. 예전 포틀랜드 에이스였는데 불운한 에이스였죠. 그렇죠. 이제 예. 저는 요즘에 오리온 이정현 선수 보면은 브랜든 로이 생각이 나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브랜든 정현이라고.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원세대 기자 때문에. 아, 저 요즘에 압박감이 심해요. 원소영 기자가 원래 약간 닉네임이나 이런 거 되게 진짜 잘하거든요. 타고난 어떤 센스가 있죠. 예. 약간 이제 저는 이 친구는 기자가 아니라 약간 광고업계에서 일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드는데 힉실해. 예, 정말 힉실에도 그렇고 되게 별명이 되시는데 요즘에 굉장한 부담감이 됩니다. 네. 예, 부담감이 많고 이해해주세요. 막 던질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V4 KGC님이 서린전의 위기상에 빛났던 스펠맨 경기 분위기 좋을 때 경기로 더욱 확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서린전만큼 묵직감 없어서 클래치 타임에 대리 원로 사용하는데 시즌 지나면 몸도 더 올리고 팀에 적응을 하겠죠. 왠지 불안한 마음 드는 기분 탓인가. 아, 이 선수도 뭐 집중적인 얘기를 할 텐데 네. 안타깝습니다. 나 오마리 동력인데 왜 이렇게 왔다 됐지? 갔다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KGC 편에서 말씀 갖다 좀 드릴게요. 네, 그레이스님이 D리그가 시작됐는데 짧게나마 2주의 D리그 소식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사도 잘 나오지 않고 영상도 안 나와서 알기 쉽지가 않네요.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확답은 못 드리는데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단 쪽에다가 그렇죠.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D리그에서 좀 유망한 선수가 있느냐 그리고 1군 올라올 선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가리아님이 삼성은 잠실마당새로 배수영 선수 추천합니다. 경희대 시절 3위만 빛날 때 김종규 옆에서 수비하느라 빛나던 선수고 요즘에 이제 2대2 할 때 코너에서 받아먹는 롤 하던데 왼손 슈터로서 그 부분만 집중 연습하면은 이제 공격롤 하나 더 만들어서 더 많은 시간을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좀 좋았어요. 최근에 그쵸. 좀 좋았는데 네. 저도 이제 3&D원으로 이 선수가 석점만 갖추면 진짜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석점이 잘 안 돼. 이게 사실 몇 년째 안 돼가지고 이게 진짜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그냥 받아먹는 것만 돼도 이 선수 가치가 확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비나 뭐 리바운드나 이런 능력은 진짜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부씨님이 신인 선수를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합니다. 기자님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선수 중에 신인 첫 시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누굽니까? 저는 뭐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김승현 선수. 저도. 네,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팀 성적을 바꾼 건 물론이고, 그냥 플레이 자체 임팩트 하나하나가, 그냥 그거 하나만큼은 KBL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선수가 이제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자기 관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약간 좀 커리가 짧았죠. 길게 못 갔죠, 예, 전성기가. 그랬는데 그 전성기 시절에는 뭐 엄청 잘했죠. 네, 그렇습니다. JD님이 트위너 성향의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국내 한정이면 모르겠는데 한국 농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양홍석, 차민석, 송교창이 국제대회 4번이 될 거예요. 아시아 4강권에서 안 될 듯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좀 이제 비판적으로 쓰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이게 국내 리그에서 통하고 아시아권에서 통하기 위해서는 트위너 성향보다는 자기 어떤 시그니처 플레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이제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국내 리그에서 지금은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선수들이 이제 몸값을 좀 더 높이고 FA에서 가치를 좀 더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클래스의 그 수준이 올라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국내 리그를 좀 더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동의를 합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이것도 이제 의견이 생각이 다른 건데 네네. 저는 그냥 지금 농구 자체가 트위너가 많이 나오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위너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러니까 잘 안 됐을 선수들이 트위너로서 오히려 가치가 인정받는. 아까 뭐 언급된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떤 멀티 옵션이 있는 선수들이 더 잘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저는 지금 한국 농구 대표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의 문제는
라거나 외에 믿음직한 센터가 안 등장하는 거. 예, 사실 저는 이것만 되면은 최준영, 양홍석, 차민석, 송교창, 여기 뭐 이현중, 그리고 뭐 이정현 이런 장신포들이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대표팀에 대한 대표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적으로 되게 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요거는 약간 생각이 다른. 예, 저는 빅맨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동환 기자하고 저하고 이제 트위너에 대한 그 개념이 좀 약간 다른 거 어떤 거냐면 네네네네. NBA에서는 기본적으로 멀티플레이어가 굉장히 지금 뭐 트렌디하잖아요. 그쵸. 센터도 네. 외곽에서 슛을 쏠 수 있어야 되고 뭐 포인트 가드도 사실 이제 포지션 구분이 없잖아요. 포지션이 그쵸. 이제 지금 예전에는 5개로 구분이 됐다면 지금 뭐 3개 정도로 구분이 되잖아요. 네. 메인 볼 핸들러, 윙맨 그리고 빅맨. 그쵸. 그죠? 예. 그건 맞아요. 예, 그 부분은 맞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양홍석, 차민석, 송교창이 그러니까 3번, 4번을 갖다가 애매하게 오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선수들이 이제 뭐 이원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원석 같은 경우에 5번 수비를 하고 난 다음에 5번에 대한 어떤 포스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석점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포지션에 대한 그런 소화력 없이 다른 포지션도 같이 겸업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 포지션에서 매치업 상대를 우위를 점하는 이런 그렇죠. 부분이 적다.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그 멀티플레이어가 다인 것처럼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완전 동의를 해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이런 트위너 성향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3번이면 슈터로서 자기 어떤 그 슈팅에 대한 그 어떤 노하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메인 볼 핸들러도 하고 모두 해야 되고 당연히 두 개를 다 해야죠. 그래 아시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데 근데 그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좀 약하다. 요거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 저 조금 더 이제 또 와닿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허지웅님이 커뮤니티 자꾸 이동환 기자 잘생겼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아니요, 저 아니에요. 이런 글이 올라와요? 뭐 이제 이동환 저 여잔데 이동환 기자 너무 귀여워요. 뭐 이런 거 한 번씩 제가 보긴 봤어요. 혹시 뭐 김영희 기자 알바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런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라방도 하는데?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 이제 팬분들의 반응은 정말 제가 뭐 꾸며내지 않은, 제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그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야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박 안 할게요. 저는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러려니 혜인님이 최근에 심판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과 KGC 경기에서 김지현 선수와 변준영 선수 매치에서 김지현 선수가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변준영 선수 파울이 불렸는데 누가 봐도 이건 미스콜인데 이런 부분이 심판 영향을 할 수 없는 개선될 수 없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 뭐 한 번, 두 번씩 좀 뭐랄까 좀 어처구니 없는 콜들이 있어요. 그런 콜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그게 좀 번복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 SK가 신발 설명에 한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심판분들이 오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줄여야죠. 그러니까 그 어떤 마지노선을 넘는 오심. 그렇죠. 봤을 때 이건 완전 아닌데? 라고 했던 것들이라 아니면 처음에는 헷갈려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비디오 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대로 간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KBL이 지금 이제 심판부에 약간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심판부 네. 변화가 있고 이번 시즌에 이제 뭐 콜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뭐 비디오 판독 지난 시즌 너무 남발된 부분에서 얘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어떤 파울 작전 어떤 용인에 대한 부분이 약간 이번 시즌 약간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그쪽에서는 약간의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그거랑 별개로 그냥 미스콜 자체가 좀 나오는 거는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영향 문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반복이 되는 거 보니까 이게 그냥 지금 심판진 자체가 경험이 좀 부족한 편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은 돼요. 이게 너무 자꾸 부각이 되니까. 맞아요. 이 부분은 지금 역량을 빨리 키워야 되는 부분이고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에서 약간의 디펜스를 하면 5, 6년 전에 그 의도성이 보이는 어떤 저는 판정이 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보다는 지금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희석이 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KT가 6승 3패 2위를 달리고 있고 주간 성적 2승 1패를 했습니다. 모비스에게 패했는데 KCC, KGC를
압살을 했어요. 네. 아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모비스한테 조금 예상 못했던 패배 당하고 나서 두 경기 그냥 아니 상대를 그냥 뭐 KGC가 지금도 전력이 그냥 정상이 아니니까 네. 지고 와 KGC를 그냥 완전 대파하는 모습 보고 아 이 팀은 진짜 우승 후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셉니다. KT가.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올 시즌 뭐 이대로 가면 통신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통신 그렇죠. 대전. 그쵸. 네네. SK KT의 챔프전 맞대결. 네. 저도 솔직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지금 이 두 팀이 가장 지금 뭐랄까 전력도 가장 좋고 로스터도 가장 좋고 그거를 코트의 경기력으로 가장 잘 끌어내는 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이 사실은 로스터 좋은 팀은 오리온이라 생각하는데 네. 뭐 저희가 일부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다뤘었고, 그러니까 지금 KT가 지금 1라운드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일단 수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모비스전에서 뭐 100점 이상 주고 이런 게 있었지만은 평균 실점이 지금 2위고요. 수비 효율 지수도 2위. 지금 수비력이 많이 좋아졌고 여기는 또 이제 저희가 좀 자주 얘기한 어떤 정성우의 어떤 존재감, 박지원 정성우가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기본적인 활동력 자체가 늘어난 점, 이게 가장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이기는 공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게 KT 같은 선수 구조를 가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사이드가 기본적으로 강해요. 맞아요. 네. 예. 하윤기, 양홍석이에요. 거의 그쵸. 최상급이에요. 그죠? 여기에 지금 라렌 만만치 않고 마이어스 만만치 않고 그 상태에서 뭐 김현민이라든가 또 가용할 수 있는 백업 빅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럼 외곽을 잠궈버려요. 외곽을 잠궈버리고 거기에 양념을 누가 치냐면 김동욱이 치죠. 2대5면 김동욱이 치고 아니면 포스트업을 하고 미스매치를 갖다 만들어내고 이제 그러면서 수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해버리니까 세트 오펜스 대결로 가버리면 KT가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양홍석이라든가 아니면 김동욱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그 어떤 분위기를 살려주는 어떤 역할들을 해요 또. 그리고 트랜지션도 나쁘지가 않고 그렇죠. 하용기도 달려줄 수 있는 그런 빅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정화돼 있고 이게 지난 시즌하고 가장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죠. 호은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경기를 치를수록 안정감이 생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떤 그 요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KT가 이제 최근 좀 고민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고민거리 이제 기본적인 수비력이 안 되는 여기에 이제 트랜지션까지 안 되면서 매번 5대5 게임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허운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다 연결선상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같이 있었는데 네. 수비가 강화되니까 어떤 트랜지션도 간결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허운에 대한 어떤 허운의 공백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여기 뭐 이제 정성욱 한 번씩 싹싹싹 풀어주는 어떤 플레이도 해주고 김영환, 김동욱의 어떤 양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되니까 되게 거의 약간 완전 무결한 경기력이 나오는 경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사실은 1라운드에서 뭐 이제 이적생들 너무 잘해주고 이랬지만 저는 여기서 또 빛난 게 사실 또 양홍석이 되게 빛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어떤 리바운드는 뭐 지난 시즌에도 저희가 자주 얘기를 했을 정도 너무 좋은데 여기 어떤 트레이션의 한 번씩 해결사 그리고 지금 이 선수가 여름에 어떤 국제대회도 그렇고 3점 캐치앤슛 능력이 거의 최정점에 달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양홍석보다 3점이 좋은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리그에. 지금 제가 3점 성공이 거의 45, 6%까지 육박을 하는데 이게 또 뭔가 뭐 볼을 끌고 뭐 자기가 뭐 핸들링을 해서 내가 뭐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다 받아먹습니다. 간결해요. 예, 그리고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은 양홍석이 지금은 거의 이제 최상급 포워드다. 여기에 이제 하윤기가 있으니까 3번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강점까지 그냥 극대화되는. 그러니까 정말 무서워진 것 같아요, 양홍석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팀이 이제 하나 남은 게 있다면 저는 이제 허운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허운의 강점을 살리면서 1라운드에 보여줬던 그 강점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병행을 시킬 수 있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그 어떤 에이스가 만약에 딱 들어왔을 때는 또 이 선수에게 또 좀 몰리는 그런 성향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KT는 이게 중요한데 좀 저는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허운이 들어오면 허운 중심으로 공격을 했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만약에 그 나머지는 또 이제 지금의 어떤 강점을 살리는 그런 농구를 했다가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KT는. 네.
라인업 운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고, 근데 각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김영환, 김동욱을 허훈이랑 셋이 같이 쓴다든지, 사실 이런 거는 수비력이 엄청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김영환, 김동욱을 허훈이랑 붙일 때는 각자 뭐 따로 배치하는 게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어떤 양홍석의 포지션, 사실 그렇게 되면 또 4번으로 가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라인업이 이제 다 같이 포지션을 옮겨 다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허훈, 정성우를 투가 들었을 때 어떤 포워드 라인은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이 다 같이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고, 그때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좋은 수비력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라인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여기서 공격 롤분배가 될 수 있는 라인업을 구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KT가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한국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에게 84대 94로 패했어요. 지금 4승 5패 5위.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두경민 선수가 무릎이 붓기가 부었다가 SK전에 복귀를 했는데 또 4쿼터에 안 뛰었어요. 근데 경기 후에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지금 한 2, 3주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거의 한 11월 한 말은 되어야 돌아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두경민 선수가 한국가스공사 뭐 창단도 하고 뭐 개막전 그것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살짝 무리한 감이 좀 보이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두경민 선수가 자리 관리를 하고 갔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좀 탄이 나버리는 그런 상태고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수비 방식이 오버헬프 수비를 하는데 이 부분이 살짝 오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즌에도 전자랜드죠. 그때 1라운드에 엄청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뭐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수비, 어떤 갭 디펜스 얘기하면서 이 오버헬프 수비에 대해서 다룬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대1을 하고 있으면 나는 이제 제3의 수비수인데 이쪽에서 드라이브인 방향이 내가 있는 쪽이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깊게 들어와서 헬프를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럼 내 마크맨이 비잖아요. 그거는 또 그 핸들러 맡은 수비수가 로테이트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것도 이제 필 스위치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트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엔 필연적으로 체력 소모가 엄청 심합니다. 이게 그만큼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많이 쓴 대표적인 팀이 한국가스공사고, 현대모비스는 대표적으로 안 쓰는 팀이에요. 자기 마크맨만 보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가스공사 지금 부상 때문에 선수단의 어떤 로테이션 가동 멤버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게 역공략을 많이 당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SK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미리 알고 SK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김낙현이 헬프를 가면은 그 선수가 커딩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림에서 오픈 찬스가 나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역공략을 당하고 있고, 두경민이 지금 나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거를 약간 줄이고 뭔가 조금 약간 약간 버티기용 변화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니까 모든 팀마다 다 팀 컬러가 있잖아요. 아까 그쵸.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모비스는 이제 수비의 어떤 효율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이제 로테이션을 쓸 때 있고 안 쓸 때가 있는데 그 힘 조절을 넣었다 뺐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어떤 투지, 투원 이런 부분을 솔직히 강조를 좀 많이 하긴 하죠. 물론 이제 효율성을 거기에서 담보를 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팀 컬러 중에 하나가 이 팀은 굉장히 날 것 같은 어떤 야생미, KGC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스공사도 그렇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원동력이 지금 말했던 이제 오버헬프, 이수비나 갭 디펜스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인데, 근데 이걸 만약에 줄였다 그렇게 되면 이 흐름 자체가 수비의 어떤 흐름 자체가 약간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비는 기본적으로 출력을 굉장히 높인 상태에서 뭔가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냥 고물처럼 탈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양면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좀 딜레마가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 수비를 갖다가 살짝 좀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만약에 두경민, 김낙현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그러니까 부상자들이 복귀한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활발하게 돌리면 이 수비가 굉장히 부스터를 달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옵션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작용이 좀 극대화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드러난 팀이 리그는 다른데 지난 시즌 마이애미 히트예요. 마이애미가 지금 갑자기 NBA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 가스랑 히트네요. 네. 근데 되게 비슷해요. 뭐냐면 마이애미 히트가 지금 시즌 초반에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스공사가 하는 수비를 합니다. 오버헬프 오고 로테이션 엄청 쓰고, 이게 마이애미의 전통적인 색깔이고, 어떻게 보면 에릭 스폴스터 감독이랑 수비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유동훈 감독이랑. 근데
지난 시즌 마이애미가 기대보다 되게 못했는데 그 이제 NBA 얘기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그때 문제가 마이애미가 비시즌 너무 짧고 선수들 잔부상 나오고 맞죠. 이러면서 근데 수비법은 그대로 가져가고 이러면서 완전 이제 수비에서 이제 그 뭐랄까 문제가 약간씩 생깁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공격에서 또 쓸 에너지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악순환이 나오면서 마이애미 성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되게 잘 되는 게 좀 건강하게 쉬고 오니까 다시 좋아져요. 부상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 수비 방식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건강함과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가능한 효과를 보는 어떤 수비법입니다. 이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좋은 수비법입니다. 다만 이거는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좀 필요한 어떤 그래서 수비법입니다. 승부처나 플레이오프 때 요소요소에 쓰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 정상 수비를 했다가 승부처에서 요거를 딱 쓴다든가. 그쵸. 요러면서 이제 팀 컬러를 살짝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라울이라든가 지미 버틀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수비의 맥을 잘 짚으면서 그 어떤 터프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코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비가 더욱 빛나는 거고 최근에 마이애미가 NBA에서 올 시즌 현 시점에서는 뭐 동부 최강 중에 하나죠. 그렇죠. 팀인데 그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뭐 김낙현, 차바이가 있죠. 그쵸. 뭐 전현우라든가 이대한이라든가 김낙현 이런 선수들이 있고 두경민도 저런 수비를 갖다 잘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지금 같은 상태면 사실 뭐 니콜슨이 그런 수비가 좀 약하고 그쵸. 그다음에 두경민이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로테이션 폭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라면 이 부분을 갖다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사실 뭐 현 시점에서는 좀 위기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KG 4승 5패 5위고요. 지난주 3경기에서 1승 2패 기록했습니다. 지금 스펠맨이 정말 고민거리가 되고 있어요. 예, 지금 기복이 굉장히 심한데 요번 주 3경기에서 7.7점 평균 득점. 예, 그리고 야투도 안 좋고 뭐 턴오버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 팀들이 이 스펠먼에 대한 또 수비 카드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과 KT가 동의를 했는데요. 삼성은 배수용, KT는 김현민을 먼저 붙이고 이제 외국 선수 수비수들은 로우 포스트에서 대기하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효율을 낮추는데 이게 계속 통했습니다. 예. 이 선수가 저는 그 개인 기량만큼은 뭐 여전히 저는 최고 수준이라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지적했던 어떤 다혈질의 문제 이 부분을 갖다 건드리는 거죠. 김현민도 그렇고 배수영도 그렇고 이제 찰거머리 수비 네. 뭐 유명한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KGC가 이 선수의 효율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구조가 보이진 않아요. 맞아요. 여전히 좀 프리로 좀 놔두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이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변준영과 2대1을 갖다가 친다든가 아니면 오세근과 하이로 게임을 한다든가 뭔가 그런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냥 놔두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설린저랑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린저랑 비교하면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사실 스펠맨이 변준영과 2대1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게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설린저는 정말로 어떤 견고한 스크린, 센스, 타이밍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볼을 바로바로 간결하게 공격으로 거기서 이제 탑에서 픽앤팝 했다가 로포스트 베이스라인에 따라서 커팅하는 선수 보면 바로 그냥 확 찔러줘 버리고 아니면 자기가 그냥 3점 던져버리고 아니면 느릿느릿하지만 리듬이 독특한 돌파로 마무리를 해버리는 이런 게 있는데 스펠맨은 거기서 볼 받으면 내 아이솔레이션을 위한 작업 그렇죠. 약간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변준영이 2대2 하다가 스펠맨이 빼주면 스펠맨이 잡고 1대1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그냥 발이 멈추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스펠맨과 설린저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이제 스펠맨도 좋은 패스입니다. 이 선수 패스 되게 잘 보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성향이 다른데 설린저는 데릴 먼로와 비슷한 게 탑에서 이제 이렇게 페인트 존으로 치고 들어가는 컷하는 선수를 되게 잘 봐줍니다.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 근데 스펠맨은 상대적으로 크로스 패스 자기가 돌파해서 들어가서 크게 크로스 패스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가드적인 패스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드라이브 앤 킥에 좀 특화된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달라서 스펠맨은
첫 돌파만 어느 정도 막으면은 이 선수의 패스 옵션을 되게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KT가 김현미 붙이고 삼성이 배수영 붙인 게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스펠맨 돌파 이 빈도 보면은 제가 기록적인 부분 찾아보니까 왼쪽 돌파가 60%, 60%. 왼쪽 돌파 빈도가 높아서 기본적으로 왼쪽을 일단 차단하고 나면 이 선수 돌파 옵션이 되게 약해져요. 그러면은 이 선수 패싱 옵션도 확 줄어들고 그럼 밖에서 드리블 치다가 그냥 점퍼 던지거나 안 되네 이러면 다른 선수 주고 다른 선수들이 죽은 볼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김승희 감독이 상대들이 이제 스펠맨 알고 온다라고 얘기한 게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뭔가 대응을 해주고 이 선수의 그런 약점들이 있다면 이 선수의 약점을 계속 저희가 뭐 겉으로 보는데도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이 선수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래도 그나마 다혈질임에도 불구하고 팀 플레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이제 깎아줄 부분 깎아주고 넣어줄 부분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선수의 그런 이제 뭐 1대1 성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얘기는 하겠죠. 근데 잘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죠. 상대가 이제 약점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정할 부분 수정해주고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 선수를 버리기는 저는 좀 굉장히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태.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이 선수를 승부처에서 믿고 맡길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데릴몬노에 대한 어떤 데릴몬노가 잘해주고 있지만 이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가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KGC 어떤 객관적 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이제 이 스펠맨의 이런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작업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지금 않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 뭐 삼성전 같은 경우 뭐 이제 변준영의 포스트 옵션을 추가해서 뭐 이제 스펠맨이 밖에서 받아먹는 득점을 뭐 이제 좀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이제 옵션 다양화를 좀 시도를 좀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설린저 살아났을 때 보면은 전성현이랑 파트너를 많이 맺게 해서 핸드오프나 어떤 스크린 활용도를 좀 높이는. 그러니까 스펠맨이 외곽에서 플레이는 잘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잖아요. 사실은 뭐 스크린을 경고하면 이런 것 센스가 약간 설린저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또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어떤 선수 본인과 얘기를 해서 약간 그 부분의 빈도를 높인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진짜 계속 약간 따로 노는 무서운데 약간 따로 노는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잘 드는 칸인데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써야 되는데 좀 더 지켜보죠. 물론 이제 그 수정 작업이 필요하고 또 이 선수의 어떤 특성대로 이게 뭐 1대1 아이솔레이션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깎여지는 부분들이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원활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도 이제 4승 5패 5위로 마쳤고요. KGC전 승리했고 오리온전 패했습니다. 삼성은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1라운드 성과인데 또 이제 1라운드 이제 후반으로 가니까 약간 어떤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 아쉬운 것들이 보이는. 참 바라는 게 많아져요, 잘하면. 삼성 묘한 매력이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이렇게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네,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 방학 동안. 그 성적이 올랐어. 그래서 좋아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살짝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살짝 노는 느낌. 네. 떨어지는 게 보이고 요 과목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수행 평가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그 팀의 어떤 컬러를 갖다 그 완성시키는 게 단숨에 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바뀌는데 좀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과정 자체가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그 부작용이 기본적으로 삼성이 지금 수비를 굉장히 좀 강화하는 그런 지금 상태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내 선수들의 어떤 득점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수비를 강화하다 보니까 정말 잘하는 선수들만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저는 과도기라고 좀 보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윙맨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동엽이라든가 김현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한 방만 좀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그러면 수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넣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걸 뭔가 잡아주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도기적인 어떤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시스템은 만들어놨는데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흐르려면 힉스하고 김시호가 중심인 건 맞고 수비를 강화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알파를 갖다 더하는 게 참 힘든 작업이긴 해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상황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알파는 경우에 저는 다른 공격 옵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KBL이 참 무서운 리그인 게 DB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뭔가 잘 통하는 옵션을 어느 팀이 발견했다 하면은 다른 팀들은 바로 그거 스펠맨도 그렇고 바로 그거 어떻게든 효율 낮추려고 준비를 엄청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 삼성 경기 내용들을 보면 상대가 힉스 김시래 너무 무섭다. 이거 효율 떨구자. 이렇게 해서 작정하고 나온 느낌들이 들거든요. 힉스를 잡아버리거나 김시래를 아예 완전 봉쇄해버리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밀어붙일 것인가. 근데 밀어붙이면 자연스럽게 그 옵션 비중이 높아지면서 체력적 부담이 커지고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경기력이 약화로 가니까 그게는 한 1, 2, 3부터까지는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운영을 하다가 승부처에서 그 어떤 가장 강력한 옵션을 결국엔 꺼내드는 식으로 결국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이 그 3쿼터까지 버틸 수 있는 옵션 다른 게 있느냐 보면은 또 그게 적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특히 오리온전을 보면은 삼성이 뭘 이제 지금 활용하냐면 임동섭을 좀 활용비를 좀 높여요. 그래서 임동섭이 이제 볼을 핸들링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먼저 이제 볼 없이 오프 스크린을 받아서 이제 볼 받고 캐치하고 바로 드리블 돌파할 때 크게 스윙하도록 어떤 패턴을 되게 많이 좀 써서 활용을 해보던데 임동섭이 여기서 마무리가 안 돼요. 잘 받아먹지 못하죠. 예, 캐치앤슛도 안 되고. 치고 들어가서도 애매한 어떤 미들 점퍼. 근데 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임동섭이 안 되니까 다른 쪽에서 그럼 찾아야 되는데 또 다른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은 여기서 사실 딜레마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진애 힉스 말고 뭔가 있을 텐데. 그게 사실 임동섭이 됐어야 돼요. 임동섭이 이제 국가대표 시절에 그 샤프 슈터로서였던 그것만 또 발휘를 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안 될 것 같았어요. 그쵸.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이제 뭐 허리 부상이 있어서 고주전에 허리 부상이 있어서 그거 이제 하면서 다시 재활을 하는 거니까 안간힘을 쓰는데 그래서 이 팀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 탄탄해졌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 팀이 그냥 김시래 힉스를 중심으로 꾸역꾸역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 그림으로 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청기범 선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쵸. 뭐 이제 댓글들이 많았는데 청기범 선수가 들어오면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뭔가 물꼬를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 수는 있겠다. 지금 이제 삼성 코칭 스태프는 임동섭을 그런 카드로 쓰는데 이걸 청기범으로 갈면서 뭔가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제 터지면은 삼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청기범 선수 되게 중요한 건 다른 그러니까 지금 이동엽은 약간 사실상 약간 수비카. 그렇죠. 변실해요 이동엽도. 되게 좋아요. 나름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 선수도 뭐 5대5 게임에서는 뭐 사실 강점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김현수 같은 경우는 사실 받아먹는 3점이나 이제 얼리 속공 같은데 강점이 이제 사실 5대5 게임에서 뭔가 색을 또 드러낸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청기범은 또 다릅니다. 이 선수 핸들링이나 어떤 패스 감각 같은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김시래와 멀티로 활용을 하면은 또 이제 새로운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뭔가 이제 반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성의 LG. 자, 오리온을 73대 66로 눌렀고 오비스에게 80대 69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SK에게 85대 88로 패했는데 사실 LG가 제가 볼 때는 3연승을 할 수 있었어요. 내용상으로 그렇죠. 근데 1승 2패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이자 객관적 전력에 대한 약점이 드러나는데 그래도 희망은 좀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힘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 팀이.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민들을 하자면 뭐 이관이 이제도 따로 쓰는 시간을 늘려본다든지 아니면 뭐 아셈머레이를 뭐 좀 다르게 쓴다든지 아니면 말리가브 옵션을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늘려본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법이 나왔어요. 서민수 4번으로 또 많이 쓰고 그러면서 모비스전 같은 경우는 확 쳐져졌다가 확 쫓아가는 어떤 힘도 보여줬고 SK처럼 뭐 엄청 물고 늘어졌죠. 그렇죠. 이관이도 경기력이 더 올라오고 있고.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클러치 상황, 접전 상황에서의 어떤 이 해결 능력 같은 게 또 떨어지는 또 옵션을 선택을 한 번씩 뭔가 이제 좀 약간 엉뚱하게 잘못 선택하는
예,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팀이 좀 복잡한데 아셈 마레이 괜찮아요. 음. 좋은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골 밑에서 일단 파워를 이용한 그 우겨넣는 득점 이런 거에 저는 기술이 있다고 봐요. 이것도 뭐 기술 중에 하나인데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저 외곽에서 어떤 그 쳐주는 스크린도 나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도 이관희 선수하고 좀 안 맞긴 해요 사실. 이 팀이 진짜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윙맨 자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뭔가 어우러져야 가장 큰 시너지가 나는데 사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분리를 시켜놓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이제 조성훈 감독이 처음에 이제 김준일 선수를 코어로 생각을 했다. 김준일가 아셈마리의 어떤 하이로 게임 뭐 이 부분을 하고 거기에 이제도 이관희가 했다 그러는데 이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LG가 지난 시즌까지는 굉장히 좀 불안했고 객관적 전력이 좀 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플랜. 근데 김준일 선수를 그러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플랜 B를 마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고, 그쵸. 그래서 김준일이 시즌 아웃이 됐을 때 사실 조성 감독은 좀 충격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2게임 정도가 멘붕이 살짝 왔었다고 그래요 선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준일 선수가 사실은 삼성 시절에도 그렇고 이 선수가 공격에서 어떤 돋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수비에서 어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코트 마진이 좋은 선수는 아니고 그런 상태라면 마레이, 이관희, 이제도 이렇게 세 명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랜 B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정비를 한 거예요. 다시 정비를 하면서 스몰 라인업을 돌리고 여기 아셈 마레이에게 집중을 하고 이제도 이관희에게 집중하니까 이런 효율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상태인데 불안하죠. 그렇죠. 살짝.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마지막 또 이제 뭐 승부처였던 경기, 뭐 어떤 경기력 강화라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좋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봤을 때, 근데 또 솔직히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관적인 시선일지 몰라도 여기까지가 좀 약간 맥시멈치를 끌어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좋은 그냥 이제도 이관희가 살아났으니까 여기서 또 득점이 계속 유지되고 아셈 머레이 공격 리바운드 강점 힘 좋으니까 이거 가고 서민수나 정희재가 밖에서 받아먹고, 사실 여기서 LG가 뭔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림이 좀 나오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불안함도 있어서, 예, 결국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로스터 나왔던 전력 백코트 힘으로 버티기 하다가 승부처에서 어떤 클러치 능력을 조금 더 올리는 것, 이게 지금 LG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해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죠. LG가 지금 클러치 상황에서 그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도 이관희와 아셈 마레이 이제 2대2 공격.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셈 마레이 그 1대1 돌파. 거기 뭐 트랩이 들어오면 이제 좌우로 빼서 뭐 서민수나 정희재가 이제 석점슛을 넣는 그런 패턴인데 이게 현대모비스전에서 아셈 마레이가 얼클락에게 막혔어요. 그렇죠. 1대1 골밑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좋지만 원래 이제도 이관희가 압박을 굉장히 잘하면서 거기에 2대 공격을 했고 미드레인지 게임이 되면서 흐름을 굉장히 가지고 갔는데 마지막에 그 현대모비스가 트랩을 풀어버리니까 거기에서 마레이의 1대1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먹히지 않으면서 단순해지고 공격이,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속공으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서 점수차가 확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또 LG 딜레마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제 이 클러치 상황에서 이제도 이관희가 핸들링 2대2 게임을 또 했을 때는 막판에 상대팀들이, 그러니까 이제도나 이관희는 미드레인지 게임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진입을 못해 블리츠를 가버려요. 그냥 그렇죠. 트랩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도 이관희가 약간 밀려난 채로 이제 스크리너에게 볼을 주는데 결국에는 마레이거든요. 여기서 마레이는 아부인데 이 선수들이 그 다음에 어떤 엑스트라 패스, 추가적인 패스라든지 여기서 어떤 이 아웃넘버잖아요 사실은. 4대3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네. 여기서 풀어가는 능력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SK전 같은 경우도 이게 안 풀리면서 불안불안하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부 덩크 나오면서 이제 극적으로 연장을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딜레마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선수들은 링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또 없는 점, 이제도 이관희가 트랩을 당하는 어떤 타이밍에 대한 어떤 대처, 이런 것도 좀 고민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보면서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마레이가 좋은 거는 뭐냐면 트랩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 패싱력이, 그러니까 지금은 살짝 이제 뭐 그렇게 효율성이 높진 않은데 그게 개선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블리츠가 딱 들어왔다 그래 마레이가 링커 역할을 한다 그랬을 때 자기가 1대1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웃 넘버니까 좌우 사이드에 있는 정희재나 서민수 또는 뭐 다른 선수들에게 뿌려질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연습을 하고 개선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그쵸.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시스템이 뭐랄까 효율을 임시 방편으로 높이긴 했는데 이보다 더 셀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